초등학생을 납치하고 성폭행한 조두순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심신미약 상태라는 이유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은 이제 석 달 뒤면 사회로 나옵니다.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과연 제2의 피해를 막을 제도적인 준비는 되어 있는지 의문인데 여러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법령 개선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손정혜 변호사와 관련 대책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12월 만기 출소 이후에 조두순은 자신이 살던 곳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또 의사를 밝히면서 주변에 있는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 좀 비교해서 저희가 좀 알고 싶은데 이렇게 출소 후에 자신이 원래 살던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영미권 국가의 경우에는 시빌 커미트먼트라는 제도가 있어서요. 예. 일종의 이제 민사로 형사는 다 끝났으니까 네. 민사로 병원 같은 데다가 병원 같은 시설을 짓는 거죠. 일종의 네네. 이제 민간 위탁 시설을 지어가지고 예. 그냥 자동적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대신에 그 시설에 가서 생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야간에는 철저히 개호가 이제 뭐 보안이 되죠. 네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교도소보다는 외부의 출입이나 이런 것들은 허락을 받으면은 좀 더 용이하게, 그리고는 이 시설들은 전부 다 심리 치료기관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양한 종류의 상담이나 여러 가지 고충을 해결해 주는 뭐 직업 훈련도 하고요. 예. 다양한 재사회화를 도울 수 있는 그런 무조건 뭐 이게 엄벌주의적 목적을 달성하기라는 뭐 거보다는 예. 재사회화를 충분히 되도록 일종의 이제 중간 처우 시설이 그런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출소를 하는 동시에 바깥 사회, 경쟁 사회로 그냥 확 내팽개치는 것보다는 예. 이들의 재적응을 위해 가지고 다양한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민간 위탁제도, 치료 목적의 민간 위탁제도를 설치한 나라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네. 예방적인 구금을 하는 그런 제도들을 갖춘 나라들이 있다. 네, 라는 뭐 말씀이시죠. 구금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은 치료 목적의 수용이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런 제도들이 네. 분명히 이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 주제를 다루는 건데, 시간을 좀 돌려보면 징역 12년형을 살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손정혜 변호사께서 징역 12년이라는 형량 어떻게 좀 평가하실 수 있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보면 굉장히 아쉬운 형량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하지만 네. 그 시절로 돌아가서 그 12년형을 내린 판사 입장에서 있을 때는 그 대법원 양형 기준 자체가 양형 기준 안에 들어와 있었던 것이고, 그 당시 법률은 또 유기징역 상한이 15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도 그 나와 있는 기준에 부합하게 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우리나라 양형 기준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손정우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로 양형 기준 자체가 그렇게 현저히 낮다 보니까 실제 선고되는 형도 기대에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됐다. 이런 측면에서는 매우 아쉽다. 그 당시에 영구 경리할 수 있는 무기징역형을 검찰에서 선고를 했었는데 그에 상응하는 형량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도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예. 이 사건은 검사도 항소를 하지 않아서 12년형이 확정됐던 사건이어서 검찰도 비판을 같이 받았습니다. 향후에는 이렇게 잔혹하고 영구장애가 발생할 수 있을 정도로 재범 위험성이 굉장히 큰 강력 범죄에 있어서는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무기징역, 사회에서 영구 격리되는 방안으로 형을 선고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확정 판결 이후에도 굉장히 뭐 지금까지도 연일 이슈가 되고 말이 많았던 판결임은 분명한데, 지금 조두순의 경우에는 죄를 뉘우친다고 밝혔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겠다, 또 사회가 자신의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라고 이제 의사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 심리 상태가 좀 궁금합니다. 어떤 심리일까요, 교수님? 글쎄 일단은 출소를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한 걸로 보이고요.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안산 보호관찰소에 이제 심리치료를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이 가서 면담을 했던 네. 걸로 보이는데, 그런 이제 면담 과정에서는 상당히 반성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문제는 이제 교도소 안에서도 심리치료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몇 달 전에 교도소에서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마 재범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상당히 좀 위험이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또 결과가 나와서 예, 예. 본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사람 마음이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게 또 아닌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조건 이것을 이제 재범 위험성이 모두 소각됐다고 볼 수 있느냐? 예. 그것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예.
뭐 많은 분들이 참 걱정을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재범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아동 성범죄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 재범률이 높은 편이라고 합니다. 뭐 정확한 수치는 제가 뭐 다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그대로인데요. 손정혜 변호사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건수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재범률도 늘어난다라는 것은 예방대책 플러스 형벌을 부과함으로 인해서 아동 성범죄를 모두 근절하기는 어렵다. 우리가 여러 가지 예방대책과 또 형량을 높여가면서 많은 수의 어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년간 노력을 했지만 예. 결국 재범률과 범죄의 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지적할 수 있고요. 특히 아동 성범죄 같은 경우는 상습성을 발현하는 경우도 많고요. 예. 보통 중독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신질환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쉽게 이 재범 가능성을 단절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형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라든가 치료 같은 것들이 병행돼야 되는데 교정 당국에서 이런 교정에 대해서 좀 실질화할 수 있는 여러 대책이 좀 나와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아예 어떤 사람은 또 재범 가능성을 제로로 만들기 어려운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예. 사람들 잔혹한 범죄를 다수 저지르고 재범 가능성 평가가 굉장히 고위험군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가석방 없는 그러니까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함으로 인해서 사회에서 격리돼서 사회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근본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근데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좀 어떻습니까? 사실상 뭐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영구 격리하는 나라도 있어요. 영구 격리라는 건 결국 감형 없는 종신형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영국과 프랑스에서 이제 영구 격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근간이 있습니다. 예. 현행 우리 법에는 감형을 하거나 가석방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가 없다 보니까 예를 들면 잔혹하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살인을 했던 이영학도 마찬가지로 가석방으로 풀려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금 개정 법률안은 뭐 김영호 의원께서 내기도 했었는데 네네. 이런 제도의 개선, 법률의 개정이 좀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동의하기가 어려운데요. 예. 종신형은 일단 우리나라 이제 법제상 사실 굉장히 충돌하는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는 만약에 이렇게 영구 격리를 하게 되면 제가 얘기하는 보호수용제는 영구 격리는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재범 위험성이 소각됐다는 어떤 확실한 판단이 되면 예. 그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보호수용제의 일종의 이제 조건부 처분이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종신형 이런 이제 어떤 가석방이 없는 그야말로 회복 불가능한 처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를 이제 실시하게 되면 제일 큰 문제는 범죄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절대 잡히면 안 되겠다라는 결과를 그런 생각을 초래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 사람들은 살인범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도를 도입할 때 예컨대 이 제도를 적용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특성, 예상되는 생각 이런 것들을 예견하면서 제도를 도입하는 게 입법을 하는 게 저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가석방 없는 종신제는 사실은 우리나라 법제에도 잘 이렇게 녹아 들어가기 어렵고 예. 더군다나 이제 그러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이 있어서 사실은 지금 조건부 처분의 형태로 주어지는 보호수용제도가 이제 영미법 국가에서 적용하는 것처럼 예. 그런 제도가 도입되는 게 이 대상자를 위해서는 대상자가 어떻게든 그러면 재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스스로 할 거잖아요. 끝이 나기를 기대하니까 인간이라는 건 결국 그런 희망이 없을 때는 그야말로 인간의 모습을 포기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까지도 고려하셔서 입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말씀 교육해 주신 게 그 이수정 교수님께서 그 치료 목적의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보호수용제도 입법을 해야 된다 이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뭐 지금 이제 내용이 동호반복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또 이 보호수용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이미 영미권 국가에서는 널리 이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상습범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를 부정기형으로 조건부 처분으로 이제 보호수용제 일정한 시설에서 생활을 해라. 예. 주거지 제한이라고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단
외출, 허가받은 외출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취업도 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받으니까 예. 어려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취업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전자발찌를 차고 아침에 출근하고 정해진 행동을 하고 그리고는 저녁 때 퇴근해서 밤에는 예.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 같은 거 연결하지 말고 거기는 아동 청소년이 너무 많으니까 네. 이제 어떤 개호가 있는 상태에서 안전하게 잘 자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출근하고 이런 정도의 일종의 생활 관리를 하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보호 수용제는 결국은 담보가 재범 가능성입니다. 재범 가능성이 소각됐다고 확인하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외국의 경우에 성범죄 상습범들이 어떻게 하느냐. 예. 약물에 동의를 합니다. 아. 네, 약물을 하는 동안은 일단은 재범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질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강제로 주사제를 투약하는 게 아니고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다는 검증이 되면 보호 수용 어떤 뭐 시설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거나 이런 예. 식으로 굉장히 많은 조건부 처분을 통해 가지고 이거를 아주 원활하게 예. 이 사람도 살고자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면서 재범 가능성은 컨트롤하면서 국가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근데 이거 이제 보통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만 이거에 대해서 이중 처벌, 그러니까 이미 형을 다 살았는데 이중적으로 이런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뭐 또 혹은 또 과하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올 법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좀 부연을 해주실 거? 그냥 주시겠습니까? 보호 수용을 어디다가 청송 감호소 같은 데다가 갖다가 자유를 박탈하고 가둬놓는 건 당연히 너무나 비인격적이죠. 뭐 너무나 반인륜적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살게 만드는 제도가 필요한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조두수만 해도 12년을 만기 출소를 하게 되면 그럼 이 사람은 아무것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국가에서. 누가 범죄자에게 지원을 하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어떤 시설에다가 잘 먹고 잘 자고 할 수 있는 대신에 다만 돌아다니지는 말라. 아이들이 너무 지역사회에 많으니까 예, 예. 그런 것들을 보호관찰관들이 이제 관리를 하는 출소 이후의 시설들인 거죠. 그런데 다만 밤 시간은 일단은 교도소처럼 예, 예. 보완이 되는 시설로 운영을 해달라 이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입법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 뭐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주장에 찬성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국회가 이제 이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이걸 최대한 빨리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글쎄 의문도 좀 들긴 하는데 손정혜 변호사께서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일각에서 지금 비판이 나오는 것이 지금 90일 정도 출소가 남았습니다. 12년 동안 여러 가지 이제 개정 법률을 제의하고 사회적으로 토론하고 위헌 요소가 있는지 소급 적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것이 실질적으로 범죄 억지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해서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데 예. 지금 조두순이 곧 나온다라는 소식에 굉장히 다수의 법률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 보여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대로네요. 네. 예를 들면 뭐 지금 신상 공개를 해야 된다, 소급 적용해야 된다,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를 허용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재발 방지와 관련해서 각종의 이제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늘린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의견들을 나오고 있는 것인데 예. 또 90일을 앞두고 너무 졸속으로 하다 보면 또 다른 위헌 논란, 또 위헌 심판 여러 가지 논란이 제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외국 입법 내와 우리 과거에 이제 헌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개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조두순이 논란이 되는 것은 실제로 피해자와 조두순의 집이 1km 안쪽인데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거는 예견됐던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제도를 그대로 뒀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지금이라도 짧은 시간이라도 서로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저희가 입법 하려고 하는 그 조두순 관련 법안이 곧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결국에는 좀 뒤늦은 호들갑이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아까 이제 손정혜 변호사께서도 같은 얘기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이런 법안들이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만들어지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만들어져서 소급 적용이 안 되는 사안들도 많은 거죠. 그렇다면. 사실상 지금 나온 것 중에서 소급 적용 때문에 안 되는 문제들이 다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은 재범 위험성을 평가하고 1대1로 보호 관찰을 하겠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일부 지금 접근 금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소급 적용이 어렵다 이렇게 해석되는 상황이라서 뭐 제2의 조두순
조두순도 있을 수 있고 제3의 조두순도 있을 때니까 개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조두순 특정인을 위한 개정은 또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현실적으로 좀 보면 그 뭐 전자발찌를 부착한다든지 경찰이 전담 감시를 한다든지 안 하진 않을 텐데 뭐 이런 대책만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해 주신 그런 제도들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조두순이 재범할 가능성이 높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 그러세요? 왜냐하면 조두순은 이미 알려진 아동성 범죄자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가는 지역 사회는 조두순을 막기 위해서 정말 모든 사법권을 전부 다 동원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두순 하나 관리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조두순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전자발찌를 차고 그리고는 장기간 징역형 후에도 결국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수, 조두순이라고 이름은 명칭하지 않지만 조두순이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사람의 수를 보면 이건 절대 지금에라도 입법을 해야 된다. 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논란으로 끝나지 않기를 제발 이제 기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1년에 60명이 평균 발생하고 있어요. 아동 성범죄자가 지금 전부 다 징역형을 다 살고 만기 출소해서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한 사람이 평균 매년 60명 발생하고요. 2020년에만 상반기에 6월 달까지 30명 발생을 이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그냥 놔두고 논란만 하다가 또 이번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러면 30명, 상반기에 그 30명의 피해 아동을 생각을 해보세요. 피해 아동의 보호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피해를 국민들이 계속 받아야 되느냐. 입법을 하는 기관에서의 논란, 여러 가지 인권 침해의 논란 때문에 국민들이 계속 이런 피해를 껴안고 살아야 할까요? 그게 이제 문제입니다. 예, 굉장히 분개하시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뭐 이제 이런 관련된 인터뷰 하실 때마다 이수정 교수님께서 이미 늦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매년 말씀하시는데 지금 또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한 이제 이해를 시청자 여러분들 돕기 위해서 하나의 사례를 저희가 좀 설명해 드릴 건데, 그러니까 재범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미성년자 성폭행 범죄 전력으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가 있습니다. 근데 그 40대가 남성이요, 중학생을 강간치상 혐의로 또다시 기소가 됩니다. 이제 이런 사례가 근데 출소한 지 8일 만에 이게 일어난 일이에요. 실제 이런 일들이 그만큼 많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죠. 문제는 조두순만 이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이미 재범을 하고 전자발찌를 차고도 재범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라도 조두순에게 적용되지 못하더라도 법은 있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을 한번 만들면 쉽게 고치기가 어려우니까 짧은 기간 안에 나름대로 전문가들을 전부 동원해가지고 여야가 합심으로 제대로 된 법을 하나쯤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저희와 좀 더 계실 거기 때문에 이수정 교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다시 이런 얘기를 저희가 하게 돼서 굉장히 안타까운데요. 그냥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2의 조두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뭘 바꿔야 되겠습니까? 글쎄 일단은 입법을 했으면 좋겠고요. 저희 희망사항은 아이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동네에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이 함께 돌아다니면서 놀이터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건 전 반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님 보내드릴 거고요. 손정혜 변호사께서는 잠시 뒤에 저희 이슈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